임신한 만삭의 북한 여군이 탈북을 해서 DMZ를 건너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대한민국 최전방 부대의 연대장 대령이 그녀를 구출해주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양구 숨막히는 녹음과 살벌한 정적이 공존하는 땅.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최전방은 계절의 변화마저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축축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백호연대 연대장 강철심 대령은 직접 수색대원들을 이끌고 비무장지대 작전구역으로 들어섰다. 강철심 대령. 군에서도 강골이자 지장으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처럼 강철 같은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녔다 하여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불필요한 권위 대신 솔선수범으로 부대를 지휘했고 전선의 긴장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잊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하는 지휘관이었다. 그가 직접 새벽 순찰에 나선 것은 최근 북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전선의 선 아들 같은 장병들과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추고 싶어서였다. 안개 자욱한 숲길을 따라 수색대원들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야생동물의 작은 부스럭거림에도 모두의 신경이 곤두섰다. 군사분계선을 불과 수백 미터 앞둔 지점, 가칠봉 능선이라 불리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다다랐을 때였다. 선두에 섰던 수색팀장이 다급히 수신호를 보내왔다. 전방의 미상의 물체. 강 대령은 즉시 망원경을 들어 그 방향을 살폈다. 짙은 안개 사이로 무언가 희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란이나 멧돼지 같은 짐승이려니 했지만 형태가 달랐다. 사람. 그것도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적의 침투인가 혹은 유인책인가. 강 대령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즉시 전 대원에게 경계 태세를 명하고 자신은 부사관 2명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경고와 함께 다가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북한군 군복을 입은 것은 분명했지만 총기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은 병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군복 위로 확연히 드러난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그녀의 만삭의 배였다. 여군은 공포와 탈진으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애원하듯 입을 열었다. 살려주십시오. 귀순하겠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천둥처럼 강철심 대령의 뇌리를 때렸다. 수색대원들이 순간 당혹감에 술렁였다. 임신한 만삭의 여군이 단신으로 지뢰밭을 넘어 귀순을 요청하는 상황.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다. 강 대령은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누구도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저 병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시하되 위협적인 행동은 삼가라. 그는 여군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다. 이름이 뭐지? 계급은? 조설란. 하사입니다. 혼자인가? 다른 인원은? 혼자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만이라도. 조설란이라 밝힌 여군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자신이 넘어온 방향이었다.
그곳은 북한군 초소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동시에 아군에게도 미확인 지뢰지대로 알려진 죽음의 땅이었다. 어떻게 저 몸으로 이곳까지 무사히 온 것인지가 의문일 정도였다. 강철심 대령은 조설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절망과 고통이 응어리져 있었다. 군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팔목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했다. 순간 강 대령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이 위장된 침투일 가능성,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기만책일 가능성.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의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다. 곧 태어날 아이의 목숨까지 걸고 죽음의 땅을 넘어온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군복을 입기 이전에 이념을 떠나서 한 명의 인간, 한 명의 여인이 살기 위해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왜 탈북을 결심했나? 강 대령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질문에 조설란은 한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마침내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같은 부대 상관들의 끊임없는 성희롱과 폭언. 밤마다 이어지는 술시중 강요와 성폭행. 저항하면 돌아오는 무자비한 구타. 뱃속의 아이마저도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비극의 씨앗이었다.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도 아이도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이곳까지 내몰았던 것이다. 짐승들이었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고백에 굳건하던 수색대원들의 얼굴에도 동요의 빛이 어렸다. 강철심 대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적이기 이전에 같은 군복을 입은 자들이 어찌 저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뜨거운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바로 그때였다. 북측 초소 방향에서 희미하게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조설란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양측 간의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결정해야만 했다. 강철심 대령은 조설란의 눈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그는 멀리 있는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았다. 만약 내 딸이 저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 생각은 모든 군사적, 정치적 셈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공병팀 호출해. 지금 당장. 가장 빠른 길로 안전 통로를 확보한다. 그리고 의무병, 저 하사의 상태를 살필 준비해. 연대장님. 하지만 절차상. 작전과장이 만류하려 했지만 강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적군이 아니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한 명의 사람이다. 군인이 사람을 구하는데 무슨 절차가 더 필요한가? 즉시 실행하라. 그의 명령에 부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뢰 탐지 장비가 조심스럽게 땅 위를 훑었고 의무병은 구급낭을 챙겨들었다. 조설란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는 대한민국 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죽음의 땅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총구가 서로를 겨누는 가장 첨예한 대립의 현장에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기적 같은 작전이 강철심 대령의 결단 아래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위기와 갈등의 서막이기도 했다. 북측의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설란이 사라진 것을 확신한 그들의 수색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시간은 대한민국 군인들의 편이 아니었다. 공병대원들의 지뢰 탐지기에서 울리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새벽의 정적을 찢으며
모두의 심장을 옥죄었다. 젠장, 이 일대는 예상보다 더 촘촘하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공병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조설란이 넘어온 경로는 그야말로 천운이었다. 단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뎠어도 그녀와 뱃속의 아이는 형체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강철심 대령은 턱 밑까지 차오르는 초조함을 애써 억누르며 지시했다. 최대한 서둘러라. 하지만 서두르다 실수하는 것이 최악이다.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부하라도 다치게 된다면 그는 지휘관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그는 조설란의 겁에 질린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귀순자가 아니었다. 반드시 지켜내야 할 약자이자 새로운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조설란이 비명을 내지르며 배를 움켜쥐었다. 극심한 긴장과 탈진이 조기 진통을 유발한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배가. 의무병. 강 대령의 외침에 의무병이 달려왔다. 하지만 이곳은 응급처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장의 한복판이었다. 의무병은 조설란의 상태를 살피더니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연대장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자궁 수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위험합니다. 모두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북한군의 추격, 촘촘한 지뢰밭, 그리고 산모의 진통. 최악의 상황이 한꺼번에 겹친 것이다. 일부 병사들의 눈빛에서는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원망의 빛이 스치기도 했다. 강철심 대령은 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그는 조설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정신 차려라. 거의 다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이도 위험해진다.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반드시 너와 아이를 지켜주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군인으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따스함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조설란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령은 자신의 군용 수통을 열어 그녀의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다. 이념도 국경도 계급장도 사라진 오직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교감이었다. 통로 확보 완료. 마침내 공병팀장의 외침이 들려왔다. 불과 수십 미터의 거리였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좋다. 부축조는 조설란 하사를 부축하고 어모조는 즉시 경계 위치로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동한다. 강 대령의 명령에 따라 건장한 병사 2명이 조설란의 양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음을 삼켰다. 그들이 안전지대로 표시된 붉은 깃발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숲 너머 북한군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의 군홧발이 낙엽을 밟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 했다. 숨막히는 침묵 속의 도하. 모두가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마침내 마지막 한 걸음. 조설란의 발이 남측 비무장지대의 안전한 땅에 닿는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안도감과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다. 성공했습니다. 누군가의 나지막한 외침과 함께 짧은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강 대령은 곧바로 다음 명령을 하달했다. 지체할 시간 없다. 즉시 최전방 감시초 소지피로 이동한다. 모든 무전은 최소화하고 보안에 유의하라. 그들이 조설란을 데리고 험준한 산길을 따라 아군 초소로 복귀하는 길은 또 다른 고행이었다.
만삭의 몸으로 진통까지 겪는 그녀를 옮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병사들은 교대로 그녀를 업고 부축하며 비탈길을 올랐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병사들조차 지뢰밭을 건너며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그녀에게 미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개 속에서 아군 초소의 육중한 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초소의 경계병들은 만삭의 북한 여군을 부축하고 나타난 연대장과 수색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초소 내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조설라는 초소 내부의 따뜻한 임시 막사에 눕혀졌다. 군의관이 급파되어 그녀의 상태를 살폈고 최소한의 응급 조치가 이루어졌다. 강철심 대령은 땀으로 젖은 전투복 차림으로 상급 부대의 상황을 보고했다. 상황 보고. 금일 새벽 양구 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하사 조설란, 여 만삭 상태로 귀순 유도 완료. 현재 백호연대 가칠봉 초소에서 신병 확보 및 보호 중. 특이사항, 귀순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긴급 후송 및 의료 지원이 필요함. 반복. 보고를 마친 강 대령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밤새 그들을 짓누르던 어둠과 안개가 걷히고 붉은 여명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짙은 어둠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결단은 한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제 곧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닥쳐올 터였다. 그들은 조설란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의심하고 분석해야 할 정보 자산 혹은 잠재적 위협으로 취급할 것이 분명했다. 강철심 대령은 조설란이 누워있는 막사 쪽을 바라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괜찮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한 군인의 맹세이자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철책 너머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내딛고 있었다. 백두산 부대의 가칠봉 초소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한 보고가 상부로 올라가자마자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헬기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초소 인근 착륙장에 내렸다. 헬기에서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정보본부 그리고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급파된 조사팀들이 굳은 얼굴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등장은 초소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최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날카로운 경계심과 의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조설란을 보호 대상이 아닌 해부하고 분석해야 할 사건 그 자체로 보고 있었다. 가장 먼저 강철심 대령을 찾은 것은 방첩사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보이는 중령이었다. 그는 관등 성명만 짧게 됐을 뿐 강 대령의 계급에 어울리는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강철심 대령님. 이번 상황 현장 지휘관으로서 판단이 매우 섣불렀던 것 아닙니까? 적의 기만술일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저 여군이 폭탄이라도 품고 있었다면 혹은 아군을 지뢰지대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연대장님 한 분의 감상적인 판단 때문에 부대원 전체가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조사팀의 회의실로 쓰이는 초소장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 대령은 자신을 신문하듯 쏘아붙이는 중령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밤샘 작전으로 피로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맑고 단단했다. 나는 현장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믿고 판단했소. 총 한 자루 없이 만삭의 몸으로 지뢰밭을 기어온 여인이었소. 그녀의 눈에서 내가 본 것은 살고 싶다는 처절한 절규였지 기만이나 위협이 아니었소.
그리고 내 부하들은 그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정예들이요. 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추후에 얼마든지 지겠소.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기 누워있는 한 생명과 곧 태어날 또 다른 생명을 무사히 지키는 일이요. 강 대령의 단호한 대답에 방첩사 중령은 코웃음을 쳤다. 생명이라. 대령님, 여긴 최전방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장 저 여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설란의 신병은 우리 방첩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연대장님은 이번 작전 경위서나 상세히 작성해 주시지요. 그것은 통보이자 명령이었다. 강철심 대령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군의 지휘 계통과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들이 조설란에게 어떤 짓을 할지 눈에 선했다. 인간적인 배려는커녕 잠재적인 간첩으로 규정하고 혹독한 신문을 가할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사팀은 의무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설란을 막사에서 끌어내다시피 하여 별도의 격리된 공간으로 옮겼다. 그리고 곧바로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름, 나이, 소속을 다시 정확히 말해봐. 어떻게 지뢰밭을 통과했지? 사전에 남측의 지뢰 매설 정보를 입수했나? 내 임무가 뭐지? 난파된 목적을 실토해.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야? 남측 요인에게 접근하기 위한 위장수단인가?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쉴 새 없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조설란은 밤샘 탈출의 피로와 진통, 그리고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웅크린 채 아닙니다. 그냥 살고 싶어서. 제발.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따뜻한 환대는 없었다. 지옥을 피해 도망쳐온 곳은 또 다른 형태의 차가운 지옥이었다. 신문 과정을 지켜보던 군의관이 보다 못해 나섰다. 이러다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해집니다. 당장 신문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팀장은 냉정하게 묵살했다. 군의관은 진료에만 신경 쓰시오. 이건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요. 강철심 대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그만두지 못하나. 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보호를 요청한 귀순자다. 저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건가?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대령님은 빠지시죠. 조사팀장과 강 대령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때 초소의 비상 연락망으로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다. 사단장으로부터 온 직통 전화였다. 강 대령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단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강 대령. 자네의 보고와 현장 조사팀의 보고 모두 받았네. 자네의 행동, 군법에 따지자면 월권이자 독단이야. 하지만 지휘관이기 이전의 한 인간으로서의 자네 결정을 존중하네. 나도 아버지일세. 사단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다. 상황이 복잡하게 됐어.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네. 임신한 북한 여군, 지뢰밭 너머 귀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말이야. 이제 국방부도 청와대도 이 일을 주목하고 있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사단장의 말은 강철심 대령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다. 일이 공론화되면 조사팀도 더 이상 조설란을 비인도적으로 다루지는 못할 터였다. 사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저 여군을 조설란 하사를 후방의 민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군 병원보다는 보안이나 심리적 안정에 더 나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모든 과정을 감독하겠습니다. 사단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귀순자를 민간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강철심 대령의 진심을 믿었다.
알겠네. 내가 힘써보지.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건의해보겠네. 대신 자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안과 통제를 맡아야 하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걸세.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얼마 후 사단장의 노력 덕분인지 상부로부터 조설란을 수도권의 대형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물론 방첩사와 경찰 특공대의 삼엄한 경호와 감시가 붙는다는 조건이었다. 조사팀은 불만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상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구급 헬기가 조설란을 태우기 위해 다시 착륙했다. 헬기에 오르기 전 들것에 실려가던 조설란과 강철심 대령의 눈이 마주쳤다. 조설란의 눈빛은 여전히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믿음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싸워주는 단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강 대령은 그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걱정 말아라. 내가 함께 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헬기는 거대한 프로펠러 소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올랐다. 철책과 지뢰, 총구로 가득했던 비무장지대를 벗어나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이 과연 그녀가 꿈꾸던 자유와 안식의 땅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수많은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구급 헬기의 육중한 동체가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 아산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내려앉자 지상의 모든 것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휘말렸다. 지상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경찰과 병원 보안 요원들이 철통 같은 경계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든 몇몇 언론사의 카메라 불빛이 멀리서 번쩍였지만 그들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 헬기 문이 열리고 들것에 실린 조설란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수많은 눈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다. 호기심, 연민, 경계, 의심. 온갖 감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조설란은 낡은 담요 아래로 몸을 더욱 웅크렸다. 비무장지대의 적막함과는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선 것은 강철심 대령이었다.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인 그는 낯선 도시의 풍경과 병원의 거대한 위용 앞에서도 조금의 위축됨 없이 굳건했다. 그의 존재는 조설란에게 유일한 방패이자 동아줄이었다. 환자 즉시 응급분만 센터로 이송합니다. 이동 경로 확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다급하게 외치며 들것을 넘겨받았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산부인과 교수 오혜원 선생이었다. 단호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는 환자를 둘러싼 삼엄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환자의 상태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이들이 있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방첩사 조사팀장, 독고진 중령이었다.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는 의료진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잠깐. 이송하기 전에 간단한 소지품 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겠어. 우리가 동행하겠어. 오혜원 교수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쏘아보았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지 보이지 않습니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절차 때문에 산모와 아이가 위험해져도 좋다는 겁니까? 여긴 당신들 신문실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비키세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 인물이요. 규정상. 독고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강철심 대령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철심의 육중한 몸은 마치 산처럼 느껴졌다. 독고진 중령. 내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 귀순자의 신병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당신들의 그 빌어먹을 규정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내 부하들이 경호를 맡을 것이니 당신들은 이 이상 의료 활동을 방해하지 마시오. 강 대령님, 이건 월권입니다. 월권? 좋다. 그럼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해. 최전방 연대장이 인도주의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방첩사의 비인간적인 수사 절차를 가로막았다고.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하군. 이미 이 일은 세상이 다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강철심의 목소리에는 전선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서슬퍼런 기백이 실려 있었다. 그의 기세에 눌린 독고진 중령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더 이상 강경하게 나설 수는 없었다. 언론과 여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마지못해 길을 터주며 나직이 은조렸다. 두고 보시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의료진은 조설란을 데리고 병원 깊숙한 곳,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히 통제되는 VIP 병동의 특실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조설란은 난생 처음 보는 세상에 압도당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눈부신 바닥, 은은한 조명, 그림이 걸린 벽,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깨끗하고 화려한 옷차림. 그녀가 살던 회색빛 세상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그녀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다. 특실에 도착하자마자 오혜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팀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의료 장비가 연결되고 조설란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조설란은 기계 소리와 낯선 사람들의 손길에 겁을 먹고 몸을 움츠렸다. 그때 오혜원 교수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설란 씨. 여긴 안전해요. 우린 설란 씨랑 아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 걱정 말고 우리만 믿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긴 온기였다. 조설란의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오혜원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강철심 대령은 병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로 하여금 병실 주변의 경계를 서게 하고 독고진의 팀원들이 병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로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심정이었다. 얼마 후 오혜원 교수가 병실에서 나와 강 대령에게 다가왔다. 대령님, 다행히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산모가 오랜 기간 영양실조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몸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외부 자극은 무조건 차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요. 산모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심각해 보여요. 계속 악몽을 꾸고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 신문이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산모를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오 교수의 말에 강 대령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독고진이 있는 복도 끝을 노려보았다. 저 차가운 인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열게 하려 들겠지. 그날 밤 조설란은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다. 따뜻한 죽으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깊은 밤 그녀는 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을 괴롭히던 상관들의 추악한 얼굴, 경멸과 욕설이 담긴 목소리, 차갑고 폭력적인 손길이 꿈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오지 마. 저리 가. 제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조설란은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독고진 중령이 들어왔다. 야간 간호사의 교대 시간을 틈타 몰래 들어온 것이었다. 조설란.
잠은 좀 잤나?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울리는 뱀의 혀 같았다. 조설라는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몰았다. 당신, 어떻게? 내가 잠꼬대를 하는 것 같아서 와봤다. 과거의 악몽이라도 꾸는 모양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대화나 좀 할까? 내가 넘어온 진짜 이유. 그리고 내 배후. 지금 순순히 말하면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다. 독고지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조설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지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지옥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난 아무것도. 거짓말. 독고진이 나직하게 소리쳤다. 내 아비가 누군지 우리가 모를 것 같나? 숙청당한 정찰총국 부국장 조평호. 맞나?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조설란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흔들렸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내려온 건가? 아니면 살기 위해 아버지를 판 건가? 어느 쪽이든 넌 보통 내기가 아니야. 자,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시지. 독고진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병실 입구에서 강철심 대령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어느새 돌아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환자에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하나. 강철심 대령은 성큼성큼 다가가 독고진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쳐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불꽃이 튀었다. 서울의 가장 안전한 병실은 이제 두 남자의 신념이 격돌하는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되어 있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독고진 중령은 손목을 뿌리친 강철심 대령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냉정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노골적인 저기가 드러났다. 그건 내가 할 말이오, 독고진 중령. 당신이야말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의사의 소견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산모의 병실에 한밤중에 무단으로 침입해 협박하는 것. 이게 방첩사의 공식 수사 방식인가? 아니면 당신 개인의 저열한 취미인가? 강철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병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등 뒤에서 조설라는 공포에 질려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저 여자는 단순한 산모가 아닙니다. 숙청된 정찰총국 고위 간부의 딸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번 귀순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공작일 수 있습니다. 대령님의 그 안일한 동정심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독고지는 강철심의 바로 눈앞까지 다가서며 쏘아붙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그래서 그 가능성 하나만으로 사람을 이 지경까지 몰아붙여도 된다는 건가? 당신 눈에는 저 여자가 공작원으로만 보이나? 내 눈에는 아니야. 내 눈에는 어떻게든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으로만 보인다. 당신과 나의 차이가 바로 그거요. 당신은 서류와 정보 속에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사람 그 자체를 본다. 강철심은 조설란을 한번 돌아보고는 다시 독고진을 향해 말했다. 나가시오. 다시 한번 내 허락 없이 이 병실에 발을 들였다가는 내 계급장을 걸고 당신을 직권남용과 비인도적 수사 혐의로 정식으로 문제 삼겠소. 여긴 내 책임 구역이야. 명심해. 그의 단호한 태도에 독고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강철심을 한번 쏘아보고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 독고진이 사라지자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철심은 조설란에게 다가가려다 그녀가 여전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병실 문가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보초를 서는 늙은 수호신처럼. 그는 더 이상 말없이 그저 그녀가 다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날 이후 병실의 경계는 더욱 삼엄해졌다. 강 대령은 자신이 가장 신이 많은 부사관들을 교대로 배치해 병실 앞을 지키게 했다. 독고진과 방첩사 요원들의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강철심 대령의 비호와 오혜원 교수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조설라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굶주림과 폭력, 경멸이 아닌 따뜻한 식사와 친절한 말, 그리고 존중을 받았다. 그녀의 깡마른 몸에 조금씩 살이 오르고 핏기 없던 얼굴에도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과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독고진이 언급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는 그녀의 가슴에 박힌 거대한 가시였다. 정말 저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누구인지, 왜 도망쳐야만 했는지 전부 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강철심 대령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 대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조하사. 아니, 설란양. 묻고 싶은 것이 있네.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난 알아야겠네. 내가 지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말이야. 난 자네를 신문하려는 게 아닐세. 그저 자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로서. 아버지라는 말에 조설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단어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독고진의 정보와는 사뭇 달랐다. 그녀의 아버지 조평호는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것은 맞지만 비인간적인 공작 활동에 회의를 느끼고 개혁을 주장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북한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고 내부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다 정적들의 눈밖에 나게 되었다. 결국 그는 어처구니 없는 반역죄 누명을 쓰고 숙청당했다. 아버지가 사라진 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반역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최전방 부대로 쫓겨났다. 그곳에서 부대 상관들은 그녀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부하였던 자들마저 그녀를 조롱하고 괴롭혔다. 그들에게 조설라는 가지고 놀다 버려도 되는 장난감에 불과했다. 성적인 희롱과 폭행은 일상이었고 그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뱃속의 아이는 그 지옥 속에서 생긴 상처의 증거였다.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숙청당한 후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만은 자신과 같은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조설라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했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심 대령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고생 많았다. 그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조설라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바로 그때였다. 조설란이 갑자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배를 움켜쥐었다. 아, 배가. 양수가 터진 것이다. 예정일보다 훨씬 이른 조산이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격동이 결국 몸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의사, 간호사, 당장 와보시오.
강철심 대령의 다급한 외침에 병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오혜원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달려들어왔고 조설란은 급히 분만실로 옮겨졌다. 병원 복도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분만실 앞 강철심 대령은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조설란의 고백으로 진실의 한 조각을 맞추었지만 그로 인해 그녀가 처한 위험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다. 북한 정권의 치부를 알고 있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었다. 어쩌면 독고진의 의심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동시에 분만실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빛. 그러나 그 빛을 꺼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병원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독고진이 설치해 놓은 감시망 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시선이 병원을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보고가 강 대령의 뇌리를 스쳤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분만실의 하얀 문이 굳게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철심 대령은 닫힌 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수십 년간 전장에서 수많은 생사의 고비를 넘겨왔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포탄이 오가는 전장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저 문 너머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롭고도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는 그저 한 명의 무력한 관객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귀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들이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조설란의 고통스러운 신음,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 금속성 기구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아이를 낳을 때도 이렇게 병원 복도에서 애를 태웠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의 기억과 지금의 감정이 겹쳐지며 조설란은 이제 그에게 정말로 딸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산모 혈압 급격히 떨어집니다. 쇼크 대비. 태아 심박동도 불안정해요. 힘내요, 설란 씨. 거의 다 왔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오혜원 교수의 격려와 위급한 상황 보고가 교차하며 강철심의 손에서는 땀이 솟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특정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제발 저 가여운 어미와 아이 둘 다 무사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 시각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독고진 중령은 상부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팀원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조설란의 조산이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계산된 연기일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지금이 기회다. 의료진과 경호 인력의 시선이 전부 분만실에 쏠려 있을 때 그녀의 병실에 다시 진입해서 소지품을 확보한다. 머리카락 한 올, 손톱 조각 하나도 놓치지 마라. 북에서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 낡은 군복. 그게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그의 명령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방첩사 요원 2명이 비상 계단을 통해 조설란의 병실이 있는 층으로 잠입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이미 강철심이 배치해둔 눈에 포착되고 있었다. 병실 앞을 지키던 강철심의 부사관, 백전노장의 원사 한 명이 조용히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연대장님, 쥐새끼 2마리가 덫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고에 강철심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분만실 문을 한번 돌아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병원 측에 소란이 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해. 방첩사 요원들이 병실 문 앞에 다다라 특수 장비로 문을 열려는 순간 양쪽 복도 끝에서 강철심의 부하들이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의 앞뒤를 막아섰다.
육군 특수전 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낮고 위협적인 물음에 방첩사 요원들은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신분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맞섰다. 우리는 방첩사 소속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임무 수행 중이니 방해하지 마라. 여기는 백호 연대장의 책임 구역이다.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러 온 자들의 행동이 어째 도둑고양이처럼 음침하군. 순순히 물러나는 게 좋을 거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당신들만 곤란해져.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양측의 손이 허리춤에 무기로 향하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긴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응애, 응애엥. 분만실의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벅찬 표정으로 외쳤다. 태어났습니다. 공주님이에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강철심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눈시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치하던 요원들조차 자신들도 모르게 무장 해제된 채 소리가 들려온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념도 임무도 경계심도 모두 무력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첫 울음소리였다. 잠시 후 이동식 침대에 누운 조설란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분만실에서 나왔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강철심 대령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강철심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설란의 품에 안겨 꼬물거리는 작고 붉은 생명체를 내려다보았다. 그 작은 존재가 바로 조설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희망의 증거였다. 고생했다 정말 장하다. 강철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칭찬에 조설란의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 감동적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숨어 지켜보던 독고진 중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신념이 저 연약하고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이지 않는 진실과 위협의 실체는 바로 저 경계선 위에서 태어난 한 생명의 순수한 존재감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병실로 돌아온 조설란은 자신의 곁을 곤히 잠든 아기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강철심 대령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아기 이름은 생각해봤나? 조설란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낳는 것밖에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 대령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령님께서 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령님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 아이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부탁에 강철심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이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강세봄은 어떻겠나? 세봄이요? 그래.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새로운 봄. 이 아이가 너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따뜻한 새봄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원한다면 이 아이가 내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성을 주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구나. 새로운 봄 강세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설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모두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어둡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고마워, 세봄아, 엄마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게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하지만 병원 창밖의 어둠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 아래 그들을 노리는 또 다른 위협이 조용히 숨쉬고 있음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봄이가 태어난 후 서울 아산병원 VIP 병동의 특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처럼 보였다. 아기의 작은 숨소리, 젖을 빠는 소리, 그리고 가끔 터져 나오는 힘찬 울음소리는 지난 며칠간 병실을 감돌던 살얼음 같은 긴장감을 봄눈 녹이듯 녹여내렸다. 조설라는 생전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자고 제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은 품 안의 작은 생명, 세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강철심 대령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군복 대신 사복 차림으로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 이제 그는 지휘관이라기보다 첫 손녀를 본 할아버지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그는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허둥대기도 하고 세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굵은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아이처럼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녀석 힘이 장사로구나. 나중에 커서 여군 할 모양이다. 그의 농담에 조설라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던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철심에게 텔레비전 조작법을 배우고 그가 사다 준 잡지를 보며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경이로운 신세계였다. 병원 복도를 지키는 강철심의 부하들도 병실 안에서 새어나오는 평화로운 온기에 어느새 마음이 무장 해제되었다. 그들은 조설란을 더 이상 감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들의 연대장님이 유난히 아끼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여인과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로 여길 뿐이었다. 독고진 중령과 방첩사 요원들도 아기 탄생 이후로는 눈에 띄게 활동이 줄어들었다. 상부에서도 조설란 모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터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가장 깊은 고요함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소리 없이 싹 트는 법이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강철심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병실 경호의 책임을 맡고 있던 백전노장 한원기 원사였다. 수십 년간 전선과 특수작전 현장을 누빈 그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며칠 전부터 병원 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협화음을 포착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청소부의 움직임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복도를 청소하면서도 병실 출입구와 경호원들의 위치를 힐끗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한 한 남자는 복도 끝 공중전화에서 수시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잘 훈련된 자들 특유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한원기 원사는 자신의 의심을 강철심에게 조용히 보고했다. 연대장님, 무언가 이상합니다. 병원 주변에 파리떼가 꼬이는 것 같습니다. 방첩사 놈들하고는 종자가 다른 더 음습한 놈들입니다. 보고를 받은 강철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평화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최악의 시나리오. 북에서 그녀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는 가능성이었다. 조설라는 단순한 탈북 병사가 아니다. 숙청당했다고는 하나 정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다루던 정찰총국 고위 간부의 딸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북한 정권에게는 눈엣 가시일 수 있었다. 강철심은 즉시 독고진 중령에게 연락했다. 공중전화 부스 안 두 남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독고진 중령. 자네 팀 외에 다른 움직임이 있나? 수화기 너머의 독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도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사실 저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희 쪽 정보망에 이상한 신호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국내에 잠입해 있던 휴면 간첩 세포 몇몇이 갑자기 활동을 시작했고 그들의 동선이 공교롭게도 모두 송파구 풍납동 병원 근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단정할 순 없지만 최악의 경우 제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설란의 귀순이 외부에 알려진 이상 북에서는 그녀를 반역자의 딸이자 공화국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로 규정했을 겁니다. 본보기로라도 처리하려 들겠지요. 강철심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세보미의 웃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저 작은 생명의 평화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는데 그 약속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었다. 그날 밤 위협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다. 자정을 넘긴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각. 병원 전체에 짧은 정전이 발생했다. 비상전력이 즉시 가동되었지만 불과 몇 초간의 그 어둠은 암살자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새로 온 청소부로 위장했던 남자는 그 틈을 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숨어들었고 병실 복도 천장의 환풍구를 통해 소리 없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최정예 공작원, 코드네임 그림자였다. 그의 목표는 조설란의 암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었다.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유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조평호가 숙청되기 직전 자신의 비자금과 해외 정보원 명단을 어딘가에 숨겼다는 첩보가 있었고 그 열쇠를 유일한 혈육인 딸 조설란이 쥐고 있을 것이라 그들은 판단했다. 그림자는 병실 바로 위 환풍구에 도달해 특수 내시경 카메라로 내부를 살폈다. 병실 안에는 조설란과 아기가 잠들어 있었고 한쪽 간이 침대에서는 한원기 원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소음이 거의 없는 마취가스 분사기를 꺼내들었다. 이 가스를 살포하면 10분 내로 병실 안의 모든 이들이 깊은 수면에 빠져 절대 깨어나지 못할 터였다. 그가 분사기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섬광처럼 날아온 무언가가 그의 손목을 강타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분사기를 놓친 그림자는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 통로 저편에 자신과 똑같은 복장을 한 남자가 소리 없이 서 있었다. 내 놈은 누구냐? 상대는 대답 대신 번개처럼 달려들었다. 좁은 공간에서 두 암살자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다. 소리를 낼 수 없는 싸움. 오직 강철 같은 근육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숨막히는 신음만이 어둠 속을 채웠다. 상대는 그림자 자신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고수였다. 한편 병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한원기 원사는 사실 잠든 척 연기를 하고 있었다. 환풍구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뽑아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복도에서 대기하던 다른 경호 요원들에게 수신호로 상황을 알렸다. 계획대로 B팀은 건물 전체를 봉쇄하고 C팀은 저놈들의 퇴로부터 차단한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복도에서는 이미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른 환자의 보호자로 위장했던 북한 공작원이 경호 요원들을 향해 소음기를 단 권총을 발사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방탄판 뒤에 몸을 숨긴 경호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환풍구 안에서의 싸움은 의외의 인물에 의해 종결되었다. 그림자의 목에 서슬 퍼런 칼날을 셔츠 칼라 뒤에 숨겨서 들이댄 것은 바로 독고진 중령이었다. 그 역시 북한 공작원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가장 위험한 경로에 직접 잠복해 있었던 것이다.
움직이지 마라. 내 놈들 사람을 잘못 골랐다. 얼마 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바탕 격투 끝에 제압당한 북한 공작원들이 방첩사 요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독고지는 엉망이 된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강철심에게 다가왔다. 일단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놈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병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철심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문 너머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조설란과 세보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더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무거운 예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조용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그와 조설란 그리고 갓 태어난 세보미는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서울 아산병원 암살 시도 사건은 언론에는 병원 내 가스 누출에 따른 대피 소동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의 내막을 아는 이들에게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북한 정찰총국이 조설란 모녀를 제거하기 위해 최정예 공작원까지 투입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체제에 불만을 품은 탈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사건 다음 날 병원 특실에는 강철심 대령과 독고진 중령이 마주 앉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어색한 동맹.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지만 조설란 모녀를 지킨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위태로운 협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이 어젯밤 체포한 공작원에게서 나온 물건입니다. 독고진이 테이블 위에 작은 주사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최신형 신경독입니다. 흔적도 없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물건이죠. 놈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조설란의 암살 그리고 만약의 경우 아이까지도. 강철심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까지 저런 끔찍한 물건을 사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놈들은 2차, 3차 공격을 시도할 겁니다.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독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 서울 한복판에 그들을 완벽하게 숨길 곳이 있나? 했습니다. 독고진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켜서 지도를 띄웠다. 수도방위 사령부 직할의 안가. 코드네임 벌집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서울 관악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벙커형 시설로 외부에는 낡은 군 관사로 위장되어 있지만 내부는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최첨단 요새입니다. 그곳이라면 놈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라 민간인인 조설란 모녀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나? 제가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습니다. 지금은 규정과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즉시 방주 이동 작전이라 명명된 극비 탈출 계획을 수립했다. 문제는 어떻게 적의 감시망을 뚫고 병원에서 관악산 안가까지 이동하느냐였다. 병원 주변에는 체포되지 않은 북한의 감시조가 여전히 거미줄처럼 포진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작전 당일 병원 주변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했다. 경찰 병력이 2배로 증원되고 병원 정문과 후문에서는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이 실시되었다. 이것은 모두 적의 시선을 끌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병원 정문으로 방탄 기능이 탑재된 검은색 구급차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나타났다. 방첩사 요원들이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급하게 구급차에 탑승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북한 감시조는 조설란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라 확신하고 즉시 추격조에게 연락을 취했다. 몇 대의 차량이 구급차의 뒤를 바짝 따라붙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미끼였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4층의 세탁물 처리실. 조설란은 갓난아기인 세보미를 가슴에 꼭 껴안고 불안한 눈으로 강철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청소부 복장으로 세보미는 세탁물 더미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괜찮다.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바로 옆에 있을 테니. 강철심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다. 그들 옆에는 독고진과 한원기 원사, 그리고 최소한의 정예 요원들이 완전 무장한 채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거대한 세탁물 운반 트럭 한 대가 처리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트럭의 비밀 공간에 몸을 실었다. 트럭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병원의 지하 화물용 출구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갔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 위 낡은 세탁 트럭은 다른 차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남쪽으로 향했다. 트럭의 좁고 어두운 비밀 공간 안 조설라는 세보미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노심초사하며 아기를 달랬다. 강철심은 창밖의 풍경을 경계하며 무전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나? 예, 연대장님. 적 추격조 현재 구급차를 따라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질주 중입니다. 곧 준비해둔 선물과 마주치게 될 겁니다. 한원기 원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말한 선물이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기 중인 경찰 특공대와 방첩사 추격팀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집요했다. 그들은 양동 작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트럭이 사당역 사거리를 지날 때였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그들이 탄 세탁 트럭을 향해 돌진해왔다. 피해. 운전석에 있던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육중한 덤프트럭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세탁 트럭은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도로변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비밀 공간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충격으로 모든 것이 뒤엉켰고 조설라는 세보미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아기를 감쌌다. 모두 괜찮나? 강철심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덤프트럭에서 내린 괴한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이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일 셈이었다. 시민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제기랄. 놈들 작정했구나. 독고진이 욕설을 내뱉으며 권총을 꺼내들었다. 강철심의 부하들도 즉시 찌그러진 트럭 문을 박차고 나가 엄폐물을 찾으며 응사를 시작했다. 순식간에 서울의 평화로운 거리는 치열한 전쟁터로 변했다. 설란 양 정신 차려. 세보미는 괜찮나? 강철심의 물음에 조설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괜찮아요. 좋아, 날 따라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강철심은 조설란의 손을 잡고 반파된 트럭에서 그녀를 끌어냈다. 총알이 빗발치는 도로를 가로질러 지하철역 입구로 뛰었다. 독고진과 요원들이 그들의 뒤를 엄호하며 치열하게 교전했다. 대령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가 막겠습니다. 강철심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조설란과 세보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역 안으로 뛰어든 그들은 인파 속에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는 총성과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지하철 플랫폼에 막 도착한 열차의 문이 닫히려는 순간 그들은 간발의 차로 몸을 던져 열차에 올라탔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강철심은 창밖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달려오는 적 공작원과 눈이 마주쳤다. 공작원은 닫힌 문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숙여. 강철심은 조설란과 세보미를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렸다. 탕, 탕. 총알이 열차의 강화 유리를 뚫지 못하고 거미줄 같은 균열만 남겼다. 열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총을 든 공작원의 모습은 플랫폼의 인파 속으로 멀어져 갔다.
열차 안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피했다. 강철심은 조용히 조설란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세보미는 이 모든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천사 같은 얼굴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강철심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이 아이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안겨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지옥이라도 뚫고 나아가리라. 그들의 강철 방주는 이제 막 가장 위험한 파도를 만났을 뿐이었다. 지하철과 위장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는 숨막히는 여정 끝에 강철심과 조설란은 마침내 관악산 깊숙한 곳에 다다랐다. 겉보기에는 수십 년은 된 듯한 낡고 버려진 군인 관사. 하지만 철문의 육중한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함께 아래로 깊게 뻗어 있는 지하 통로였다. 이곳이 바로 독고진이 말한 코드네임 벌집이었다. 세상에. 조설란은 지하 벙커의 규모와 시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십 개의 방과 훈련시설, 통신실, 의료실까지 갖춘 거대한 지하 요새였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이곳은 마치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고요했다. 얼마 후 도심 총격전에서 살아남은 독고진과 그의 팀원들이 합류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몇몇 요원들은 총상을 입어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고 있었다. 독고진의 얼굴은 분노와 자책감으로 굳어 있었다. 놈들의 정보력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내부의 놈들에게 정보를 흘리는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독고진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국가정보기관 내부에 적의 끈앞풀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첩자가 누구든 반드시 찾아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 강철심이 입을 열었다. 놈들이 왜 이렇게까지 필사적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네. 단순히 조설란 양을 암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도심 한복판에서 전쟁까지 벌일 이유는 없어. 놈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야. 조설란 양에게서. 모두의 시선이 조설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새처럼 몸을 움츠렸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독고진이 날카롭게 물었다. 유품은? 편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이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괜찮소. 기억을 더듬어 보시오. 조설란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헤집었다. 숙청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몰래 만났던 아버지의 모습.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던 아버지.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설란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거라. 북쪽 하늘 가장 높은 곳, 천지가 맞닿은 그곳에 모든 진실이 잠들어 있단다. 언젠가 내가 그곳에서 동백꽃을 피우는 날 세상이 바뀔 것이다. 그때는 그저 절망에 빠진 아버지가 남긴 뜬구름 잡는 유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평범한 유언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암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설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자 독고진과 강철심의 눈이 번뜩였다. 북쪽 하늘 가장 높은 곳, 천지가 맞닿은 곳. 독고진이 지도를 펼쳤다. 그건 백두산 천지를 말하는 거다. 하지만 그 넓은 곳에서 뭘 찾는단 말인가? 동백꽃을 피우는 날 이건 무슨 뜻이지? 강철심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로 그때 조설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장가처럼 늘 노래 하나를 불러주곤 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남쪽의 오래된 가요였다. 그 노래의 제목이 바로 동백아가씨였다.
아버지는 유난히 그 노래의 한 구절을 반복해서 불러주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불러주시던. 조설라는 기억을 더듬어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청아한 목소리가 차가운 벙커 안에 울려 퍼졌다. 독고지는 즉시 그 노래를 녹음하고 가사를 받아 적어 암호 해독 전문가에게 전송했다. 몇 시간 후 해독팀으로부터 놀라운 결과가 돌아왔다. 찾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숫자와 좌표를 암시하는 치환 암호였습니다. 그리고 동백꽃은 작전의 개시를 알리는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독고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조평호가 남긴 암호가 가리키는 것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번호와 접근 코드였다. 그 안에는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수십 년간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해외에 구축해둔 비밀 정보망의 전체 명단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명단이 아니었다. 북한 정권의 목을 단번에 자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만약 이 정보가 세상에 공개된다면 북한 내부는 걷잡을 수 없는 숙청과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될 터였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북한이 조설란을 제거하려는 이유는 그녀가 바로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이다. 이럴 수가. 조설란은 자신의 운명의 무게에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독고진이 강철심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놈들의 숨통을 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방패이자 창입니다. 하지만 강철심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게 되면 설란 양과 세보미는 평생 놈들의 표적이 될 걸세. 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놈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찾아내려 할 거야.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그럼 어쩔 겁니까? 이대로 숨어만 살 수는 없습니다. 놈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결국 찾아낼 겁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대령님. 두 남자의 신념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했다. 한쪽은 국가의 안보와 거대한 대의를, 다른 한쪽은 한 개인의 평범한 삶과 행복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논쟁이 격해지던 바로 그 순간 벙커의 비상경보가 미친 듯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적 침입, 적 침입. 외부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통신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내부 첩자가 벌집의 위치를 적에게 넘긴 것이었다. 이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강철의 방주는 가장 위험한 죽음의 덫이 되어버렸다. 창밖, 아니 모니터 화면 너머로 어둠을 뚫고 수십 명의 중무장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벙커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의 선두에는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살기를 감추지 못한 암살자, 그림자가 서 있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온 것이다. 적 침입, 적 침입, 시구역 외부 방어선 돌파. 반복한다. 시구역이 뚫렸다. 핏발선 다급한 외침이 벌집의 내부 스피커를 찢고 울려 퍼졌다. 붉은 비상등이 전멸하며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 전체를 지옥도처럼 물들였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방주가 이제는 빠져나갈 길 없는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다. 젠장! 독고진 중령은 욕설을 내뱉으며 지휘 통제실 벽에 걸린 전술 지도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적들은 내부 첩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방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가 인체의 급소를 도려내듯 그들의 공격은 치명적이고 거침없었다. 강철심 대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장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리려는 세보미의 입을 부드럽게 막고 사색이 된 조설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괜찮다. 내가 있는 한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굉음과 비명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차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들과 한원기 원사에게 명령했다. 한원사, 자네는 무조건 설란 양과 세보미 곁을 지켜라. 나머지 대원들은 나와 함께 중앙통제실 입구를 방어한다. 여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예. 일사불란한 움직임. 한쪽에서는 독고진의 방첩사 요원들이 각 통로에 방화벽을 내리고 지연전을 펼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철심의 백호연대 정예 병력들이 중앙통제실을 중심으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탕! 타타탕! 지하 벙커의 좁은 복도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콘크리트 벽이 총탄에 맞아 파편처럼 튀었고 화약 냄새와 피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인간 병기 그 자체였다.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목표를 제거하라는 광기 어린 임무 의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선은 조금씩 뒤로 밀렸다. 아군의 사상자는 늘어만 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공멸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중앙통제실. 강철심과 독고진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처절한 교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대령님. 독고진이 절박하게 외쳤다.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조평호가 남긴 유산을 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스위스 은행 계좌의 정보를 전 세계 언론에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북한 정권 전체를 뒤흔드는 거죠. 놈들도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친 짓이야. 강철심이 버럭 소리쳤다. 그건 핵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아. 북한이 내부 붕괴의 위기에 몰리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몰라.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모든 책임과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겠나? 바로 설란양이야. 설란양과 세보미는 평생을 보복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걸세. 그럼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이대로 다 같이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두 사람의 신념이 다시 한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충돌했다. 그때였다. 그들의 격렬한 논쟁을 하얀 얼굴로 듣고만 있던 조설란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난민이 아니었다.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강인한 어머니였다. 제가 아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철심과 독고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모든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저들을 지휘하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저 병사들만 흔들 수 있다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독고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가리켰다. 아버지의 유산 속에는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각 고위 간부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약점,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의심하고 감시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밖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자가 누굽니까? 독고진이 재빨리 정보를 확인했다. 정찰총국 직속 암살조 올빼미의 조장, 그림자. 본명 리무혁. 당에 대한 충성심이 광적인 수준인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직속 상관, 그리고 그 상관의 상관이 연루된 비자금 내역과 숙청 계획의 일부만 뽑아내서 리무혁이 배신했다는 거짓 정보와 함께 북한군 내부 통신망에만 선택적으로 유포할 수 있습니까?
저 병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사실은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치려는 부패한 상관들의 뒤치다꺼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충성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그것은 핵폭탄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저격수의 총알이었다.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절대적인 믿음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무서운 심리전. 독고지는 경탄과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조설란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그저 보호해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보았지만 그녀는 호랑이의 딸이었다. 아버지의 지략과 담대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이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놈들이 통제실 문을 부수기 전까지 최소 10분. 10분을 벌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벌어주지. 강철심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마지막 남은 탄창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원기 원사를 포함한 남은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지켜야 할 것을 위한 결연한 의지만이 빛나고 있었다. 백호연대 용사들아, 지금부터 우리는 저 문을 지킨다. 우리의 등 뒤에는 한 어머니와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기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미래도 무너진다. 목숨이 아깝거든 지금 빠져도 좋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내 마지막 전선이다. 그의 외침에 누구 하나 물러서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굳건한 성벽이 되어 통제실 문 앞을 가로막았다. 밖에서는 마침내 마지막 방어선이 뚫리고 그림자가 이끄는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통제실 문 앞까지 쇄도했다. 쾅! 쾅! 강력한 폭약으로 강철 문을 부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 안에서는 독고진과 통신병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조설란은 그 옆에서 암호화된 파일의 구조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하며 그들을 도왔다. 세보미는 이 모든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적처럼 울지 않고 엄마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거의 다 됐습니다. 30초만 더. 바로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통제실의 두꺼운 강철문이 안쪽으로 휘어지며 뜯겨져 나갔다. 찢어진 문틈으로 섬광탄이 날아들고 이내 검은 전투복을 입은 그림자와 그의 부하들이 총구를 겨누며 쏟아져 들어왔다. 모두 무기 버려. 그림자의 살기 어린 외침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철심과 그의 부하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총알 한 발까지 모두 쏘며 저항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강철심을 제외한 모든 병사들이 쓰러졌다. 강철심은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빈 권총을 쥔 채 그림자와 마주섰다. 내 놈이 강철심이군. 그림자가 차갑게 말했다. 반역자를 비호한 죄 죽음으로 갚아라. 그림자가 강철심의 심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이었다. 삐읍 삐읍 삐읍. 그림자의 손목에 찬 전술 통신 장비에서 다급한 경고음이 울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를 따르던 모든 북한 병사들의 통신 장비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수신되고 있었다. 긴급 전문 반역자 리무혁 그림자은 적과 내통하여 상급 지휘관의 비자금 정보를 탈취, 공화국을 배신하려 함. 현 시간부로 즉시 사살하라. 이는 최고 사령부의 엄명임. 그림자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이 그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를 따르던 부하들 역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 어린 충성심이 아닌 혼란과 의심 그리고 공포가 가득했다. 일부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기 시작했다. 거짓말이다. 이건 적들의 기만책이다. 동요하지 마라.
그림자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한 번 무너진 믿음의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강철심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림자에게 몸을 날렸다. 두 사람의 몸이 뒤엉켜 바닥을 굴렀고 치열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적인 분노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자의 필사적인 의지가 격돌했다. 결국 강철심의 단단한 주먹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림자의 턱을 강타했고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지휘관을 잃고 혼란에 빠진 북한 병사들은 도착한 아군 지원 병력에 의해 모두 생포되거나 사살되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처절했던 전투는 끝이 났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봄날, 경기도의 한적한 교회,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전원주택의 마당. 조설라는 환한 미소로 그네를 타고 있는 어린 딸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훌쩍 자라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 세봄이었다. 할아버지 오셨다. 대문이 열리고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의 강철심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섰다. 그는 그날의 부상 이후 명예롭게 전역했고 이제는 세봄이의 든든한 할아버지이자 조설란의 아버지가 되어 함께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세봄이가 아장아장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강철심은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 조설란이 풀어낸 아버지의 유산은 독고진과 대한민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 아래 북한을 자극하는 폭탄이 아닌 정교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되었다. 북한 내부는 거대한 숙청의 피바람이 불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과정에서 강경파가 힘을 잃고 대화와 협력을 주장하는 세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남과 북은 여전히 대치하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조설란은 안수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 상담 공부를 시작했고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삶을 꿈꾸고 있었다. 차 한잔 하세요, 아버지. 그녀가 내미는 따뜻한 찻잔을 받으며 강철심은 마당 한쪽에 곱게 피어난 붉은 꽃을 바라보았다. 그가 벌집에서 나온 후 조설란과 함께 심은 동백꽃이었다.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활짝 피어난 그 붉은 꽃잎이 마치 이들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다. 세봄아, 저 꽃이 무슨 꽃인지 아니? 동백꽃. 그래, 동백꽃. 아주 춥고 힘든 겨울을 다 이겨내고 봄이 왔다고 제일 먼저 알려주는 아주 용감한 꽃이란다. 강철심은 세봄이를 품에 안고 조설란과 함께 웃음 지었다. 철책 너머에서 눈물로 시작된 비극은 수많은 위기와 갈등을 넘어 마침내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희망으로 피어났다. 비무장지대의 차가운 철책도 이념의 높은 벽도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생명을 지키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마당에 피어난 붉은 동백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과 용기의 증거처럼 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